지금 무주택자들이나 갈아타기를 할 실수요들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 시점에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브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이죠. 근데 이 브루마블에서 무조건 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 도시도 사지 않고 그냥 계속 도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나오는 월급만 기대하면서 그냥 주사위만 던지는 거. 그러면 처음에는 남들보다 현금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점점 남의 것이 된 도시를 밟으면서 내 현금을 상대편한테 주게 되죠. 그리고 어찌나 이 황금 열쇠에 자주 걸리는지 내 현금이 병원비나 세금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점점 결국 내가 서 있을 만한 곳은 없어지고 온통 모든 칸이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되죠. 처음에 많았던 내 현금도 점점 없어져서 결국 게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뭔가 익숙하죠? 이 브루마블도 현실의 자본주의 룰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브루마블에서든 현실에서든 우리는 주사위만 던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을 사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걸 배우지 않았거든요. 좀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룰을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한 자의 노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자산과 부채를 내 주머니에 돈을 들어오게 하냐 나가게 하느냐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했어요. 감가상각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말이죠. 쉽게 여기 나무와 얼음으로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자산 같은 경우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현금 흐름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점점 커지듯이 그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산을 예로 들면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채는 얼음과 같아요. 얼음을 처음 사면 굉장히 시원하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곧 녹게 됩니다. 아무리 어디 냉동고에 넣어놔도 그 크기가 커지진 않아요. 결국 그 크기, 그 가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부채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옷, 가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자산을 사는 거는 투자고 이 부채를 사는 거는 그냥 소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산은 사면 살수록 부유해지고 부채는 사면 살수록 가난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투자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죠.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또 전쟁으로 원자재 공급까지 끊겨서 물가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물가는 요즘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계속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50년 동안 물가가 오른 내용이에요. 먼저 버스비가 120배가 올랐고 담배는 75배. 웬만한 품목들이 몇십 배 올랐어요. 그나마 여기 초코파이 정도가 선방을 했네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이 경제의 원동력이 돼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느낌이 들죠. 그럼 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직장인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직업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고 이 직업들은 인플레이션에서의 상황이 다 조금씩 달라요. 먼저 사업가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죠. 그리고 전문직은 전공인원 제한, 자격 취득 인원 제한 이렇게 공급을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무방비 상태예요. 보통 회사에서 월급을 정하고 또 최근에 점점 4차 산업, 자동화 등으로 소수의 고임금자랑 다수의 저임금자로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죠. 보통 몸값 상한선이 높지 않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진짜 승승장구를 했을 때 총 월급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봤을 때 저처럼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몸값보다 자산값을 높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이 종잣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내 자산을 만들어줄 소중한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 안에는 우리가 모은 돈이랑 또 열심히 공부한 내용 둘 다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 종잣돈을 언제까지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일단 기간이 중요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모으게 되면은 이게 종잣돈이 아니라 그냥 저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종잣돈은 1년 이상 모으지 말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공부도 1년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첫 투자하기 전에 공부가 길어질수록 안 보이던 불안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론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겁쟁이가 되죠. 돌다리도 짧고 굵게 두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주식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 끝에 부동산으로 골랐죠. 그 이유는 이것들이에요.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체급별 싸움이 가능해 보였어요. 부동산에서 개미는 소형 아파트나 빌라를 투자하죠. 그리고 큰 손은 빌딩이나 땅을 하겠고요.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개미와 큰 손이 한데 뒤엉켜 있죠. 그래서 그 큰 손들의 움직임을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람보다 땅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주인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주인은 그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아무리 우량주가 안전하다고 해도 저는 그 기업의 사장을 정확히는 몰라요. 또 어떤 사업 전략을 쓰는지도 자세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부동산의 주인 땅은 어떤 녀석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은요, 횡령을 하지도 않고 부도를 일으키지도 않고 또 어디 도망가지도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세는 큰 규모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레버리지 하는 거고, 월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먼저 받아서 월세를 받고 대출 이자를 내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이자 상환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투자 초기에 자산 형성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레버리지가 쉬운 부동산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부동산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주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사실 결국 투자는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벌 확률이 높은 부동산을 택한 거죠.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장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이었어요. 거의 수요와 공급의 덕후가 되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느냐? 먼저 수요는 지금까지 쭉 세대수가 증가해온 그 추세를 경험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의 추세도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한 도시 인구수에다가 0.5%를 곱하면 필요한 세대수가 되죠. 새로 필요한 집의 수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수요는 거의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공급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입주 물량으로 보시는 게 가장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물론 분양 물량으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고려할 수 있어서 필요도 한데 일단은 입주 물량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은 앞으로 5년까지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처음에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고 한 2년 뒤에 보통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은 한 3년 정도 공사를 해서 드디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을 토대로 3년 뒤, 5년 뒤까지의 입주 물량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사이클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그냥 쭉 우상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이것도 바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일치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래프는 어떤 도시의 집값 사이클을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요. 요 검은색 선이 매매가고 이 주황색이 전세가예요. 보시면 이제 매매가가 침체되어 있죠. 이럴 때는 건설사들이 일단 분양을 안 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미분양도 꽤 있는 상태라서 분양을 안 하게 되고 그 건설사들은 지금 당장 잘 파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단계에는 분위기는 계속 침체인데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전세가부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가만히 있고 전세가는 오르기 시작해서 뉴스에서도 미친 전세가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3단계는 매매가가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서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실수 요정인데요. 이때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모든 지역이 동시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말빠른 투자자들이 진입하게 되고 또 전세를 알아보러 갔다가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뭐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4단계가 되면 이제 집값의 상승이 완연해져요. 그럼 이걸 냄새를 맡은 건설사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신나게 분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5단계가 되면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서 좋은 동네 집값이 더 오르게 돼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활발해지고요. 사람들이 점점 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강남 집값도 딴 데보다 더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에서는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집값 상승에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고 영끌을 해서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중심부는 많이 올랐으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주변부로 점점 퍼져서 이른바 외곽에 이제 키 맞추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7단계가 되면은 그 전 단계에서 신나게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가가 힘을 잃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던 매매가도 에너지를 잃고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보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단계일까요? 지금 분위기상 뭔가 7단계 같죠. 근데 7단계가 되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지금 부족해 보여요. 바로 많은 입주 물량이죠.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이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사이클은 시간이 흘러서 간다기보다는 각 단계의 조건이 충족돼야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 긴 상승장이 계속돼 왔는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체 분위기죠.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나 다주택자 규제들은 작년에도 똑같이 있어 왔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매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역시 금리 상승이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바로 반영한다는 경매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수도권 기준으로 거의 2, 3년 전 실거래가 수준으로 낙찰이 되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난 하락장의 시작인 2008년과 비교해서 그냥 몇 년간의 긴 하락장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미분양 수에서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사람들의 매수 심리까지 다 반영되는 나타내지는 수인데요. 당시 2008년에 수도권 기준으로 미분양은 거의 3만 호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기 신도시 입주도 많았고요. 근데 요번에 올해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한 4천 호 정도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 물량도 많진 않아요. 이 미분양이 급증하려면 결국 3기 신도시가 들어와야 돼요. 이 미분양이라는 게 뭐 부동산에 매물 내놓듯이 바로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새 집이 나타나야 늘어날 수가 있는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중요한데 아직 토지 보상하고 있는 정도죠. 빨라도 한 2027년 정도 돼야 입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갈아타기를 할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매를 활용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이 취득세 중과랑 보유세를 검토해 봤을 때 그 세금을 충당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면 뭐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다는 이런 분위기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역발상 투자해야 된다. 말로 그러다가 실제로 역발상 투자할 시기가 되면 그분들 어떤가요? 이번엔 달라. 이번에는 진짜 반토막 난다. 이렇게 덜덜 떨면서 또 가만히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은
그냥 지금이 혹시 역발상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닌가 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겠죠.